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유연목 감독의 작품 세계와 그의 대표작 오발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연목 감독은 신상옥, 김기영 감독과 더불어 1960년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끈 한국 영화사의 위대한 영화 작가 중 한 분으로 평가받습니다. 유연목 감독은 완벽주의 스타일로 당시 어느 감독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매 작품에 임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얼리즘 미학의 선구자이고 두 번째는 형식주의 미학의 개척자입니다. 먼저 유연목 감독은 한국 영화를 관통하는 정체성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주의, 즉 리얼리즘 미학을 충무로에 정착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존재,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신과 인간의 구원 등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냉철하고 날카로운 비판 의식들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묵묵히 재현하려는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연목 감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진짜 유연목 작품 세계의 진수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유연목 감독은 앞서 얘기한 리얼리즘적 시선을 동시대의 다른 감독들과는 달리 모던한 영상이라는 형식미를 통해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인 형식주의 미학이 등장합니다. 유연목 감독은 내용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 즉 형식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미장센 요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시키냐에 따라 관객에게 전달되는 의미와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습득해 나갔습니다. 카메라의 프레이밍과 앵글, 편집의 리듬, 쇼트의 깊이감과 사운드의 상징성 등 시청각적인 요소에 깊은 조예를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유연목의 작품 세계에는 언뜻 보면 조화되기 어려운 사실주의 미학과 몽따주로 대표되는 형식주의 미학이 공존할 수 있었고, 이 조화와 공존이야말로 그의 작품 세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목 감독은 평소 나는 영화를 찍을 때 논리보다는 어떻게 이미지로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중요시한다. 영화는 글로 쓰는 것이 아닌 스크린 위에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체화하는 예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늘 이미지를 통해 영상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영상 시인이었습니다. 유연목 감독은 2009년 작고하시기 전까지 총 44편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의 작품 세계는 세 가지 주요 경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발탄, 김약국의 딸들, 사람의 아들, 카인의 후예 등 주로 문학작품 중에서도 예술성을 인정받은 특정한 작품을 각색한 문예 영화를 통해 소설의 시공간을 영화적 미학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둘째, 독실한 기독교 신자답게 순교자, 사람의 아들처럼 신과 인간의 소통 문제를 실존주의와 연관시켜 종교적 구원에 대해 고찰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셋째, 장마, 카인의 후예 등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화해를 그리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반공영화라는 틀 안에서 황해도 출신의 실향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고뇌를 자신의 영화에 투영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오발탄은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이자 동시에 앞서 말했던 사실주의와 형식주의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목 감독의 작품 세계의 뿌리이자 핵심인 오발탄은 1960년대 초 격동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시나리오는 물론이고 촬영, 개봉 등 관객과 만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영화는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 말기에 촬영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4.19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주화를 열망했던 당시 시대 분위기 덕분에 다분히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어 시대의 아픔과 위선을 시나리오에 좀 더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워낙 제작비가 부족한 저예산 영화였기에 해를 넘겨 1961년에 완성되었고 그해 4월 국제극장에서 개봉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소재가 어둡고 반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 때문에 상영을 중지시키고 재검열받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극중 치매를 앓는 주인공의 노모가 반복적으로 외치는 가자라는 대사를 북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한 당국은 오발탄을 불온 사상을 전파하는 영화로 낙인을 찍었고 상영 중지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당시의 서슬퍼런 군사 정권 아래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검열 제도였습니다. 결국 이 검열 제도는 1970년대 들어 한국 영화가 질적으로 끝도 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대중과 만나지 못할 것만 같던 오발탄은 1963년 제7회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출품을 계기로 상영 중지 27개월 만인 1963년에 을지극장에서 다시 개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발탄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 뉴욕 현대미술관, 즉 모마는 1993년 오발탄을 한국 영화 작품으로서는 최초로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오발탄은 1960년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작품답게 많은 미학적, 주제적 특징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발탄은 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의 황폐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영화운동인 네오리얼리즘에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적 시각 스타일로 주로 노동자, 농민 등 평범한 소시민적 가치를 강조했던 네오리얼리즘은 1960년대와 1980년대 한국 리얼리즘 영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영화 사조라고 할 수 있죠. 유연목 감독은 6.25 피난 시절 당시 부산의 한 극장에서 상영된 자전거 도둑을 보았고 이 작품은 오발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네오리얼리즘 영화들은 저예산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실제로 오발탄 역시 워낙 절망적이고 암울한 내용의 작품이라 당시 주 자금원이었던 지방 흥행사들이 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당대 최고 배우였던 김진규, 최무룡 등 대부분의 배우가 모두 노 개런티로 출연한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감독은 단순히 네오리얼리즘의 주제적,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빌려오진 않았습니다. 한국식 상황에 맞는 스타일로 새롭게 리얼리즘 미학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또한 오발탄에는 교회 종소리, 십자가의 이미지, 구원의 손길 등 기독교적 색채와 1960년대 전 세계 문화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실존주의 경향이 진하게 녹아 있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감독의 주관적 시선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최무룡이 연기한 영호가 은행을 터는 장면이 있는데요. 촬영 섭외 당시 해당 은행 측이 은행 내부 촬영을 불허하는 바람에 영호가 은행을 터는 장면을 관객에게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 밖 기독교 전도 행렬로 강도질하는 시간을 대신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은행을 터는 액션 장면에 그칠 수 있었던 씬이 상징적 종교적 메시지가 더해진 명장면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오발탄의 미장센은 리얼리즘 영화치고는 매우 다양한 미학적 실험들로 짜여진 수준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공간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오발탄의 배경인 1960년대 초 서울은 두 가지 대조적인 야누스 같은 얼굴을 가진 도시입니다. 근대화의 열매로 가득 찬 도심 한복판은 자본주의화된 당시 대중들의 욕망을 담아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화려하고 매혹적입니다. 반면 영화의 주 공간인 해방촌은 전쟁의 상흔과 근대화로 인해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들의 소외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아로새겨져 있죠. 감독은 실내 스튜디오보다 현장 로케이션 촬영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근대적인 서울 시내의 거리와 산동네 판자촌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사실적으로 관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의 대조는 외래 문물의 유익과 전통 문화 사이에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충돌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서울의 중심 남산의 남서쪽 구릉지 일대에 조성된 해방촌은 이후 박서방과 마부 등 1960년대 한국 영화의 주요 상징적 공간으로 등장합니다. 오발탄은 시점숏, 이동 촬영, 딥포커스, X자 프레이밍 등 다양한 카메라의 기교와 앵글 및 구도를 통해 시청각 미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오발탄의 영상미가 가장 뛰어나게 구현된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에 나오는데요. 주인공 철호의 불안정한 심리를 시점 쇼트와 이동 촬영 그리고 앵글의 조화를 통해 기가 막히게 관객에게 그 감정선을 전달합니다. 죽은 아내가 안치되어 있는 병원을 나온 철호는 아픈 사랑니를 뽑기 위해 치과를 찾아 서울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심해 현기증을 느끼는 철호의 얼굴을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잡아내지요. 그런 다음 진열대 위의 상품들을 마치 철호가 보는 듯한 느낌으로 촬영된 이동 촬영, 즉 트래킹 쇼트가 이어집니다. 카메라는 다시 현기증을 느낀 철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치과 간판의 초점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사용된 기법이 이른바 시점 쇼트인데요. 시점 쇼트란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 시야를 경험하게 하는 촬영 기법으로서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의 내면에 쉽게 동화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시점 쇼트의 방법은 대개 등장인물을 클로즈업으로 잡아낸 후 다음 쇼트에 등장인물의 시선이 닿는 곳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오발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철호의 방황하는 심리를 계속해서 잡아냅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철호는 아픈 사랑니를 한꺼번에 무리하게 뽑고 비틀대며 밤이 늦도록 서울 거리를 계속해서 배회합니다. 배가 고파 설렁탕을 시키지만 고통과 과다출혈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심한 현기증을 느끼지요. 카메라는 철호의 모습과 올려다본 전봇대가 흔들리는 모습 등을 번갈아 가며 보여줍니다. 여기에 앵글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선 앵글이 가미되어 철호의 현기증은 관객에게 더욱 증폭되어 전달되죠. 마지막 시퀀스에서 주인공 시점으로 묘사된 이 배회 장면은 철호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내면 심리를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원목 감독은 철호와 영호를 비롯한 가족이 살고 있는 해방촌 내 집 내부의 공간을 의도적으로 X자 프레이밍을 사용하여 포착함으로써 전후 한국 사회의 불안하고 어두운 심리를 은연중에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호와 영호의 논쟁 장면에서는 딥포커스 기법과 결합되어 그 감정이 배가 되는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딥포커스란 모든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장면이 지닌 객관성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하나의 화면 안에 다층적 공간을 창조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영화에서도 카메라는 전경과 중경에 각각 철호와 영호를 배치하고 후경에 누워있는 노모를 배치하죠. 또한 X자 프레이밍으로 전경의 영호, 중경의 철호, 후경의 아내와 민호의 모습을 뚜렷하게 잡아줍니다. 즉 화면 안에 다층적인 공간과 시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촬영된 논쟁 장면은 관객으로 하여금 철호와 영호 어느 한쪽에 동화되지 않고 상황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도덕과 양심을 지키려는 형의 정신적인 세계와 일확천금을 꿈꾸는 동생의 물질적인 세계가 한 공간 안에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며 둘 사이에는 쉽게 좁혀질 수 없는 단절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강하게 관객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죠. 문자로 의미가 전달되는 소설과는 달리 시청각적인 요소로 감정과 의미가 전달되는 영화 미학의 핵심을 유원목 감독은 이렇게 대표적인 두 시퀀스를 통해 절묘하게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편집적인 측면도 동시대에 만들어진 다른 한국 영화들에 비해 진일보한 미학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 영화가 대사와 연기를 통한 줄거리 중심으로 흘러간 것에 비해 유원목 감독은 몽따주, 즉 편집의 리듬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오발탄에서 가장 눈여겨볼 몽따주 기법은 영호의 도주 시퀀스에 등장합니다. 사건의 서스펜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영화는 영호의 도주 장면과 경찰의 추격 장면을 이질적인 연속된 쇼트를 충돌시켜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은행을 턴 영호는 돈꾸러미를 안고 남대문의 은행가를 지나 공사 중인 건물로 도주합니다. 경찰은 경찰차를 타고 영호의 뒤를 쫓게 되죠. 영호는 다시 복개 중인 청계천으로 도주하고 좁은 청계천 지하도를 오가며 경찰과의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한창 도주 중인 영호 앞에 어린 아이를 업은 채
목을 메고 자살한 한 여인의 시체가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쇼킹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상으로 탈출한 영호 앞에 이번에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시위대가 등장하며 이들의 외침을 비집고 영호는 다시 도주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뜬금없이 보이는 자살한 엄마의 모습과 노동자의 모습을 이토록 긴박한 도주신 사이에 왜 배치한 것일까요? 감독은 바로 이러한 이질적인 쇼트의 비약적인 배치를 통해 관객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즉, 영호의 도주는 은행 강도로서의 개인적 타락의 문제가 아닌 당시 급속하게 진행된 근대화로 인한 무질서하고 황폐한 전후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에서 비롯된 것임을 중의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발탄은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에서는 중시하지 않았던 이런 몽따주 편집의 효과를 오히려 사실성을 강조하는 리얼리즘의 또 다른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서구 영화와 견주어도 결코 뒤처지지 않을 뛰어난 미학적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끝으로 목을 메고 자살한 엄마의 뒤에 엎여있는 아이의 울음소리, 총소리와 풍선 터지는 소리를 중첩시킨 센스 있는 사운드 편집, 영화의 중요한 상징성 중 하나인 노모의 가자 외침과 제트기 소리 등 다양한 사운드 효과 역시 영상과의 시너지를 통해 관객에게 깊은 감정의 울림을 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검열 당국의 심사를 건드렸던 노모의 가자는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일까요? 아마도 오발탄을 본 관객은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오발탄을 보지 않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가지 감상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주제의식에 집중해서 보시고요. 이미 한 번 보았다면 이번에는 스타일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감상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오발탄의 진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팁은 영화를 본 후 6호선 녹사평역에 내려서 현재의 해방촌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원 채널은 화면 아래에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엔 유연목 감독의 또 다른 대표작인 장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